자, 이번 그 수학과 사회와 수학 강좌의 마지막 절에 도달하게 됐네요. 마지막 장 에필로그는 외래 수학 용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절에서 이 저자가 얘기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고 하니, 컴퓨터와 공존하는 수학 또는 새로운 수학의 다른 면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그 수학 용어의 변천,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고대 중국의 영향을 받아온 일본의 문화 중에서 수학은 어떤 영향을 받아왔는가에 대해서 먼저 일본 고유의 국학, 대학 설립 과정에서 산학 제도가 도입된 것은 이제 중국의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라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당나라 시대에 그때까지 약 1000년간 축적되고 또 보존 전승되어 온 많은 수학 자료 도서가 있었고, 그 중에서 엄선된 이 산경 10서가 중국 당나라 사신과 한국을 통하여 일본에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 이 10서의 내용이 이제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데, 원주율에 관한 내용을 다룬 철술은 초기부터 10서에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산경 10서 중에 대표적이고 가장 오래된 책이 이 구장산술인데, 이 구장산술의 목차와 내용을 제시하면 뭐 방전, 송미, 쇠분, 소광, 상공, 균수, 영부족, 방정, 구고 이런 식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내용을 보면 방전은 넓이를 계산하는 내용, 뭐 쇠분은 비례, 급수, 뭐 균수는 조세, 수송에 관한, 이 영부족, 영육은 이 과부족을 다루는 산법이고, 방정은 연립방정식, 그리고 구고술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 등을 다루는 절입니다. 자, 목차 내용 중 현재 일본에 남아있는 것은 방정뿐이지만, 무로마치 막부가 일본을 통치하던 시대까지 대부분의 구장산술의 수학 용어를 일본에서도 사용하였습니다. 13세기 송나라 후기 남송의 화려한 중국 수학은 전쟁 등의 이유로 명대에는 존재조차 모르고 있다가 18세기 말에야 비로소 재발견됩니다. 이 중에서 집고산경은 18세기 말 3차 이상의 다항방정식을 구성한 중국 최초의 산서인데, 이 당대의 왕효통이 저술한 것으로 산경 10서의 하나로 중요한 책입니다. 중국의 수학책의 탄생, 중국의 산서의 탄생과 일본의 수학을 비교해주는 표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BC 2세기경의 주비산경, 그 다음에 구장산경, AD 5세기의 철술, 그 다음 7세기의 집고산경, 그래서 이제 산경 10서가 완성이 되고, 그것이 남송시대의 양위산법, 그 다음에 쭉 산학계목 주세거래, 그 다음에 정대위의 산법 통종, 매곡성의 증간산법 통종 등이 이제 그 중국 산서의 맥을 이어오고, 일본에서는 이전엔 사실은 이건 역사만 있는 거고 근거는 없는, 그러니까 책은 전혀 남아있지 않고, 이 책이 남아있는 게 1627년에 이 진겁기가 이 가장 오래된 수학책입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1857년에 서양산법, 속지법, 그 다음에 양산용법, 이게 서양 산술이죠. 즉,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과 같이, 그러니까 중국은 오래된 수학책 책들을 쭉 가지고 있고, 일본은 그 옛날 수학책은 없지만 역사에 쓰여진 기록에 의하면 나라 시대에 산학제도가 있었고, 또 헤이시안 시대에 이 계자산법이라는 게 있었고 했다는 역사에 이제 기록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그에 비해서 조선의 수학 역사는 이거보다 훨씬 길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전부터 철술이 우리는 그대로 있었고 산경십서가 우리의 고전이고 우리는 수학 역사가 중국과 거의 같이 갑니다. 이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에 언제나 중국에서 나오면 얼마 안 돼서 한국에서 볼 수 있었고 또 보존도 비교적 잘해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상당히 긴 수학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임진왜란 때 한국의 산서들을 가져가서 나온 게 진겁기 책이고 그 다음 새끼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서양산법이 들어오면서 이제 이걸 공부하고 유학까지 갔다 온 데이지 다까지가 이제 미국의 일본의 현대 수학을 열어온 거고, 그리고 이거에 비례해서 지금 한국 수학사, 이제 동양 수학사 연표를 만들고 있는 팀이 여기에 이제 한국 수학을 대비해서 집어넣고 훨씬 자세하게 전개하고 있으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까지 일본 수학 용어의 변천을 한번 봅시다. 13에서 14세기 사이에 남송은 수학 황금 시대를 구가하였습니다. 당시의 대표적인 도서는 천원수를 이용한 산학계몽과 천원수를 모르고 쓴 명대의 이 산법통종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책은 무역상 일본인 무역상 쿠라료이의 고슈인센에 의해서 일본에 전해졌고 1627년에 이 요시다 미치요시가 이것을 참고로 하여 그 후로 300년간 읽혀진 진겁기라는 수학책을 일본에서 처음으로 저술해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책은 서민의 실용서로서 서당의 산술 교과서로도 사용됐고 그뿐만 아니라 후세에 발달한 일본의 수학, 화산, 일본식 발음 부르는 와산의 입문서가 되었습니다. 17세기 후반에는 새끼코아를 시작으로 하여 화산가, 이 서양 수학이 일본에 수입될 때 일본의 전통 수학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본에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말로 자주 쓰는 화자와 수학의 산자를 써서 화산이라고 불렀고 이를 통해서 처음으로 일본의 독자적인 수학을 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19세기 말이 되자 유럽의 천문, 조선, 과학, 또 전쟁에 필요한 고급 실용수학이 속속 수입이 됐고 초기에는 이 중국을 통해서 이런 학문들이 일본에 들어왔기 때문에 기하, 함수, 통계, 확률과 같이 중국어 용어가 많이 쓰였었는데 이제 그 후에는 점차 용어들이 자기 나라에 맞게 바꾸어 썼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산가가 만들어 쓴 용어를 보면 전관술, 또 전찬술, 타적술, 원리술, 이런 거. 원리란 말은 지금도 찾으면 웹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말들이 일본의 수학자들이 이제 자기 나라 용어로 만들어 쓴 술이고, 내용은, 점찬술은 연립방정식, 타적술은 급수론, 그리고 원리술은 미적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새끼꼬아가 이 원리술을 발견하면서 이 무한급수의 개념을 생각해냈다. 그래서 그 새끼꼬아를 일본에서는 미적분학을 발견한 뉴턴보다도 10년 전에 이 새끼꼬아가 이 미적분의 기본 개념인 그 무한섬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새끼꼬아를 미적분학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점찬술이라는 것은 중국 산학책에 있는 천원수를 필산법으로 개량한 것으로 점은 붙이다. 그리고 더하다 차는 구멍의 쥐가 사라지다. 즉 더하다거나 빼거나 하는 가감법을 이 점찬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용어들을 자기식으로 써서 부르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이렇게 중국을 경유하고 또 새로 일본에서 만들어지고 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서양말로 들어오기 전에는 중국말, 일본말, 또 서양말이 막 섞여서 지금 쓰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학령의 벼청기를 일본의 경우를 본다면 1기에는 중국 수학이 들어오던 시대에서 그를 거쳐서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제 2기 일본 수학이 발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겁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본 수학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일본의 와산 시대가 열리고
그 다음에 3기가 이제 서양 수학이 수입되면서 처음에는 중국을 경유해서 유입되다가 이제 2단계에서는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직접 전래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립돼서 소화되면서 일본 수학자들이 그 서양 수학들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것이 전파되면서 이제 새로운 번역어 시대를 거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자생의 수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구장산술의 방정 부분 책이고, 이게 양산용법, 서양산법을 사용하는 방법, 뭐 그러고 캐조리의 소등 수학사가 이제 일본말로 이렇게 번역되고, 그러면서 1945년에 이제 교육 한자를 이제 한자가 너무 많으니까 뭐 한국에서도 뭐 천자,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실용 한자 몇 자를 알면은 그다음 학습할 수 있게끔 그런 기준이 생기었듯이, 일본에도 1945년에 제한된 숫자의 교육에 필요한 한자만 사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함수가 일본에서는 관수로 바뀌고, 타원이 장원으로, 지름이 긴 장원으로, 또 그러고 멱이 누승으로 이제 바뀝니다. 지금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지금 일본에서는 함수를 관수라고 부르고, 이 파워를 누승이라고 부릅니다. 뜻이 멱하고 이 누승하고는 이렇게 거듭 제곱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제 의미가 전달되게 바꾸고, 우리나라도 이후로는 이제 따라서 거듭 제곱이라고 바꿉니다. 지금 멱이란 말은 안 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원이라든지 이런 말은 지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타원을 장원이라고 부르라고 했지만, 일반인들이 오래전부터 그냥 타원이라고 써와서 익숙하기 때문에 표준어는 장원이지만 지금도 그냥 다 타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발상의 수학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냐? 수학은 항상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용어가 속속 탄생하는데,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확실하게 전달한 용어들을 만들더라도 활용되는 용어가 있고 활용되지 않는 용어도 있고 하다는 소리고, 이런 용어들은 보통 사용이 습관화되면 귀에 듣기 좋은 것, 직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쪽이 자연스럽게 보존되는 것 같다. 그리고 현대는 컴퓨터에 의한 새로운 수학이 속속 탄생하는 시대로 용어도 굉장히 빠르게 많은 용어들이 태어나고 있다. 그런 걸 예를 들어 보면 그러니까 표본조사가 외래어로 샘플링이고, 또 행렬은 외래어, 매트릭스는 행렬로, 사인은 정현, 패러독스는 역설, 토폴로지는 위상기하학, 토로스는 원한면, 이런 식으로 쓰여지고 있고, 교과서에 나오는 외래 수학 용어는 그래프, 캠퍼스, 마이너스 플러스, 다이어그램, 스칼라, 벡터, 이런 게 다 외래어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교과서에 쓰이고 있는 용어들이고, 그렇다 그러면 이 아래 이 서양 용어들, 인볼루트, 사이클로이드, 트랙트릭스, 가지오이드, 지오이드,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말로는 도대체 어떻게 바뀌어서 쓰고 있느냐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실제로 다 찾아놨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외래 수학 용어들을 보면은 이제는 그런 용어들이 막 너무 빠르게 도입되기 때문에 이제 번역할 시간도 없어서 여러 가지 외래어 포기법을 그냥 이용해서 그대로 부르게 됐다. 예를 들어서 카타스트로피를 파국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프랙탈을 파편이라고도 직역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카타스트로피, 프랙탈이라는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러고 이런 시대에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저자가 앞에서도 암호, 또 컴퓨터 재판, 문장 습관 연구 등에서 봤듯이 학제 간의 연구에 대해서 본인은 상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래어 범람의 예들입니다. 바이러스 감염, 컴퓨터 보안, PC 시대는 끝났다, PC는 불필요, TV로 전자메일을 보낸다, 디지털 시대에 IT 전략. 그리고 이건 실제로 일본에 가면 전자상품, 그러니까 용산 전자상가 같은 데 가면은 거기에 층별로 광고가 다 보면은 알겠지만, 키보드, 전자피아노, 홈시어터, 콤보, 마이크로, 비데오, 전부 다 영어라는 소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 저자는 앞으로,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 이제 결론을 뭘로 맺었냐면, 수학 간의 학제 간 연구가 더 활발해질 거다. 수학이 다른 학문과 학제가 협동력으로 미지의 분야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도쿄대학에서는 2000년 4월에 학내 최초로 물리융합형 대학원을 신설했고, 정보계 과목, 또 학제정보학부가 설립되어 음향 공간 정보론, 미디어 예술, 디자인론 등의 교육도 계획 중이라고 했고, 이미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학제 간 연구에 관한 연구소들이 설립되었다는 얘기를 마무리하면서 그림을 달았습니다.
학제간 연구는 다음과 같이 수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들이 연결되고, 그리고 글을 마치면서 이제 본인이 한 말은 학생 때 배운 것보다 독학으로 배운 게 더 많다. 여러분들이 종합적 시야를 가지고 시대의 첨단을 향하는 새로운 책으로 정리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하는 말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이 책의 마지막입니다.